엄마, 나 커서 시집 가면 엄마처럼 살아야 해?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 나는 커서 시집 안 갈래. 엄마처럼 살기 싫어. 그 말이 제 30년을 정면으로 찔렀어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명절마다 전 부치고 김장철마다 배추 수백 포기를 담그면서도 돌아오는 건 당연히 해야지라는 말뿐. 58세 김순자 씨도 그렇게 3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이 엄마처럼 살기 싫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이 며느리는 놀라운 선택을 했습니다. 겨울 끝자락 살얼음이 어는 듯한 바람이 부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앞에는 커다란 김치통이 하나 놓여 있었고 소파에는 두 팔을 꼬고 앉아 저를 노려보는 시어머니와 휴대폰만 만지작거리는 두 시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들 사이에서 눈치만 보며 서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이 김치가 그냥 밥 반찬으로만 보이세요? 시어머니가 눈을 치켜떴습니다. 뭐라고? 저한테는요, 이 안에 제 30년이 통째로 들어있어요. 어머님께 드린 건 김치가 아니라 제 시간이고, 제 허리이고, 제 청춘이었거든요. 순간 거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비웃듯 코웃음을 치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고, 말은 거창하게 한다. 며느리가 시어미 집 김장 좀 해주는 게 뭐 그리 대수냐? 남들 다 하는 거 가지고 생색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마지막 남아있던 인내심이 툭 하고 부러져 버렸어요. 저는 김치통 뚜껑을 확 열어젖혔습니다. 그리고는 통째로 두 손으로 번쩍 들어 올려 시어머니 발치 앞으로 그대로 엎어버렸습니다. 쾅! 붉은 양념과 배추 조각들이 방바닥으로 흩어지며 새빨간 강물처럼 거실을 뒤덮었습니다. 두 시누이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남편이 헉하고 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얼이 빠진 시어머니의 표정.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어요. 야! 인연이 지금!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허둥지둥 달려왔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미쳤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어요. 이 집 김장은 오늘부로 여기서 끝이에요. 그리고 제 며느리 인생도요. 현관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등 뒤로 시어머니의 고함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소리가 아주 멀리서 들리는 것처럼 희미했어요. 지금부터 제가 30년 동안 참아온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2000년 26살 봄이었습니다. 저는 30살의 남편과 결혼했어요. 대학 선후배 사이로 만나 3년을 연애하고 양가 부모님 인사드리고 예식장 잡고 신혼집 구하고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아니, 순조로운 줄만 알았어요. 결혼식 당일 신부 대기실에서였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제 면사포를 고쳐주시며 눈물을 글썽이고 계셨어요. 우리 딸 예쁘다. 행복하게 살아라. 그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대기실을 한번 훑어보더니 친정어머니께 인사도 없이 저한테 말했습니다. 하객들 오셨다. 얼른 나와. 친정어머니가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사돈어른,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친정어머니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 수고야, 이제 시작이죠. 그 말투가
왠지 모르게 가시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결혼식 날이니까 저는 그냥 웃어넘겼습니다. 피로 연장해서 하객들에게 인사를 돌 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친척 어른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게 들렸습니다. 에휴, 우리 아들이 좀 아깝긴 한데, 뭐, 요즘 세상에 시집 오겠다는 애가 어디 있어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아들이 아깝다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결혼식 날 시어머니한테 대들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못 들은 척 했어요.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결혼식 날 어머님이 좀 이상한 말씀을 하시던데. 남편은 TV를 보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하셨는데? 아들이 아깝다고 하셨거든. 남편이 피식 웃었습니다. 아, 엄마가 원래 그래. 입이 좀 거칠어서 그렇지, 속은 안 그래. 너무 신경 쓰지 마.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원래 그러신 거겠지. 내가 너무 예민했나 보다. 그때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결혼 첫 해 겨울이 왔습니다. 11월 말 김장철이 다가오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남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엄마. 응, 알았어. 내가 전할게. 남편이 전화를 끊고 저를 불렀습니다. 여보, 엄마가 이번 주말에 김장한대. 가서 도와드려야 할 것 같아. 김장이요? 제가요? 당연하지. 며느리가 도와야지 누가 해. 도와야지라는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와드리는 거니까 당연히 해야지.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게 도움이 아니라 전담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 주말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배추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니 배추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다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왔어? 늦었네. 배추 150포기야. 오늘 안에 절여놔야 해. 150포기요? 저는 눈앞이 아찔했어요. 왜? 많아? 우리 집이 대가족이잖아. 언니네, 동생네, 교회 어른들 다 나눠줘야지. 김장은 원래 넉넉하게 하는 거야.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고무장갑을 꼈습니다. 그리고 배추를 씻기 시작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니 금세 손끝이 얼얼해졌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도와줄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어요. 어머님, 혹시 같이. 난 허리가 안 좋아서 못해. 젊은 사람이 해야지. 나는 양념간만 볼게. 시어머니는 소파에서 일어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TV에서는 주말 드라마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서 배추를 씻고 절이고 헹구고 다시 대야에 옮기고 그 과정을 수십 번 반복했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깊어도 김장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어디 갔는지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여보 어디야? 거실에서 남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 친구 만나고 올게. 김장 잘하고 있어.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친구를 만난다고? 지금?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 저는 이틀을 꼬박 세우다시피 하며 김장을 마쳤습니다. 손끝은 갈라지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김치 냉장고가 꽉 차는 걸 보니 뿌듯한 마음도 들었어요. 그래, 첫 김장이니까 고생했지만 보람 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김치 냉장고를 열어본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어젯밤에 꽉 차 있던 김치통들이 반 이상 비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김치가. 시어머니가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아, 새벽에 큰애랑 작은애가 와서 가져갔어. 걔네들도 김치 없으면 밥 못 먹잖아. 새벽에? 내가 자는 사이에? 저는 멍하니 냉장고를 바라봤어요. 재료비는 제 카드로 계산했습니다. 장보고 씻고 절이고 버무린 손은 제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치는 밤새 사라져서 시누이들 집으로 갔습니다. 제 허리와 손목은 아직도 욱신거리고 있는데 그 김치들은 이미 다른 집 냉장고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내가 이틀 동안 허리 빠지게 담근 김치를 아무 말도 없이 다 가져가시면 어떡해? 남편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엄마가 고마워서 그러시는 거야. 누나들도 바쁜데 김치까지 신경 쓸 시간이 어디 있어. 당신이 좀 이해해. 이해요? 그리고 엄마가 당신 김치 맛있다고 얼마나 자랑하시는데 고맙게 생각해야지. 그날 밤 저는 부엌불을 끄고 혼자 울었어요. 처음이니까 내년엔 다르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저는 첫 김장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지옥은 그 다음 해부터 시작됐거든요. 겨울만 되면 저는 전화벨 소리가 무서웠어요. 휴대폰 화면에 시어머님이라는 세 글자가 뜨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결혼 2년차 겨울, 어김없이 전화가 왔습니다. 아가, 나다. 올해는 김장을 좀 늘려야겠어. 배추 200포기 정도면 되겠다. 200포기요? 작년에 금방 떨어졌잖아. 큰애네 애들도 크고 작은 애도 입이 늘었고 그리고 교회 권사님들도 내 김치 손맛 좋다고 난리야. 내가 좀 나눠주기로 약속했거든. 어머님, 그건 좀. 왜? 힘들어? 젊은 게 뭐가 힘들어? 나 젊었을 때는 300포기도 했어. 요즘 것들은 참.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멍하니 휴대폰을 바라봤어요. 200포기라니. 작년에 150포기도 죽을 것 같았는데 그의 김장은 작년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배추 200포기, 거기에 깍두기 용무, 동치미, 파김치까지. 시어머니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젓가락으로 양념간만 봤습니다. 응, 싱거워. 소금 더 넣어. 너무 짜. 무채 더 넣어. 직접 손은 대지 않으면서 입으로만 참견했습니다. 저는 또 이틀을 꼬박 세웠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쉴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잠깐 좀 쉬어도. 쉬긴 뭘 쉬어. 절인 배추가 기다리는데. 빨리 안 하면 숨이 죽잖아. 결국 김장이 끝난 후 저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허리가 너무 아파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허리 디스크입니다. 4번과 5번 사이 디스크가 많이 눌렸어요. 당분간 무거운 거 드는 거 절대 안 됩니다. 절대요? 특히 장시간 서 있거나 쪼그려 앉는 자세는 피하세요. 허리 한 번 더 나가면 수술까지 가실 수 있어요. 저는 진단서를 받아들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이걸 어머님께 보여드리면 이해해 주시겠지. 다음 날 저는 시댁에 가서 진단서를 보여드렸습니다. 어머님, 의사 선생님이 당분간 무거운 거 들면 안 된대요.
올해 김장은 좀 줄이거나 다 같이 나눠서 해야 할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진단서를 힐끗 보더니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의사들이 원래 다 그렇게 말해. 요즘 병원은 장사야. 나도 젊었을 때 허리 아픈데 쉴 새 없이 일했어.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건강한 거야. 하지만 어머님, 괜히 들어눕기만 하면 병이 돼. 움직여야 더 나아. 그리고 내가 안 하면 누가 해? 내가 해? 허리도 안 좋은데?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어머님 허리는 안 좋고 내 허리는 괜찮다는 건가? 저녁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허리 디스크래. 의사 선생님이 무거운 거 들지 말래. 올해 김장은 좀 줄여야 할 것 같아. 남편은 TV를 보다 말고 대답했습니다. 에이, 뭘 그래. 다른 집 며느리들도 다 하잖아. 우리 엄마 혼자 어떻게 해? 조금만 참아봐. 조금만? 원래 김장철엔 다들 힘들어. 올해만 잘 넘기면 되지. 그의 김장도, 그 다음에 김장도 저는 허리 보호대를 차고 했습니다. 뜨거운 양념이 허리를 타고 흐르는 것 같은 통증에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제 옆에는 괜찮냐는 사람 하나 없었어요. 남편은 김장날이면 꼭 약속이 있었습니다. 미안, 회사 회식이야. 미안해, 친구 결혼식이야. 진짜 미안, 출장이 갑자기 잡혔어. 그리고 김장이 끝나면 시누이들이 나타났습니다.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깨끗한 옷차림으로 와서 말했습니다. 올케, 올해도 수고했어. 우리 애들이 올케 김치 아니면 안 먹어서 그래. 응, 나도 좀 가져갈게. 그렇게 제가 담근 김치는 반 이상이 시누이들 차에 실려갔습니다. 남은 건 찌그러진 제 허리와 갈라진 손끝뿐이었어요. 그렇게 해가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결혼 5년 차 배추가 250포기가 됐습니다. 결혼 10년 차 손목 터널 증후군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결혼 15년 차 허리 디스크가 악화돼서 한 달간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김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 몸은 조금씩 망가지고 있었지만 이 집에서 저는 사람이 아니라 손 하나, 노동력 하나였으니까요. 결혼하고 아이가 둘 생겼습니다. 큰아들은 9살, 딸은 7살이 됐습니다. 명절이면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시댁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저는 아이들 앞에서 무시를 당했어요. 추석 연휴였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전을 부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뒤에서 팔짱을 끼고 지켜보다가 말했습니다. 야, 전이 왜 이 모양이야? 두껍게 부치면 어떡해? 일에서 친정에서 뭘 배웠는지 모르겠다. 저는 대답하지 않고 계속 전을 부쳤습니다. 그때 큰아들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나 배고픈데.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지금 바빠서.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가 맨날 바쁘지. 전 하나 제대로 못 부치면서 뭐가 바빠. 아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아이 앞에서 시어머니께 대들 수는 없었으니까요. 저녁 식사 때였습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야, 국이 싱거워. 내가 간을 제대로 안 봤지? 어머님, 한 번 더 확인하고. 됐어. 내가 원래 음식을 못하잖아. 우리 아들이 살면서 고생이 많아. 저는 고개를 숙이고 밥을 떠먹었습니다. 그때 딸이 제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엄마, 왜 할머니한테 맨날 혼나?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헛웃음을 쳤습니다. 애가 눈치도 빠르네. 엄마가 잘못해서 혼나는 거야. 어머님, 밥이나 먹어. 식사가 끝나고 저는 화장실로 갔습니다. 문을 닫고 세면대를 붙잡고 울었어요. 아이들 앞에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날 이후로 명절이 오는 게 무서웠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무시당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기 싫었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딸이 숙제를 하다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엄마, 나 커서 시집 가면 엄마처럼 살아야 해?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 딸이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엄마한테 막 뭐라 하잖아. 아빠는 맨날 안 도와주고 나도 시집 가면 그렇게 살아야 해? 저는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엄마, 나는 커서 시집 안 갈래. 엄마처럼 살기 싫어. 그 말이 제 가슴을 정면으로 찔렀어요. 그날 밤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 딸이 나처럼 살기 싫다고 했어. 내가 딸한테 보여준 게 뭐지? 맨날 시어머니한테 무시당하고 남편한테 이해받지 못하고 김장에 허리 부서지는 엄마. 이게 내가 딸한테 보여줄 전부였던 거야?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아이들 앞에서는 좀 봐주시면 안 될까? 어머님께 말씀 좀 드려줘. 남편은 귀찮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뭐 틀린 말 했어? 당신이 좀 더 잘하면 안 그러시지. 더 잘하면? 그래. 엄마가 그렇게 예민한 분이 아니야. 당신이 부족하니까 그러시는 거지. 그날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됐다는 걸 깨달았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무시하고 남편은 저를 이해하지 못하고 시누이들은 제 노동만 가져가고 이 집에서 제 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딸아이의 그 한마디가 저한테는 거울 같았어요. 나처럼 살기 싫다는 말이 제 30년을 정면으로 찔렀거든요. 세월이 흘러 결혼 생활이 25년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김장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명절이면 전 부치고 제사면 새벽부터 재료 손질하고 교회 행사면 떡을 쪄 나르고 음식을 해 나르고 저는 이 집의 부엌 담당이었습니다. 아니, 부엌 노예에 가까웠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있었습니다. 제가 만든 모든 음식들에는 항상 우리 어머님이 하셨어요 라는 말이 따라붙었습니다. 제가 새벽부터 땀 흘려 만든 잡채도 허리가 끊어지도록 부친 전도 손이 부르트도록 버무린 김치도 시어머니 입에서는 항상 이렇게 소개됐습니다. 우리 집 김치는 내가 손맛이 좋아서 그래. 사위가 우리 김치 아니면 밥을 못 먹어. 박 권사님, 이 김치 정말 맛있어요. 그렇죠? 제가 원래 손이 야무져서요. 김장을 30년 넘게 했으니까요. 저는 그 옆에서 그 말을 듣고 있었어요. 아무도 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제가 담근 김치라는 걸 몰랐습니다.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구석에 묵직한 돌덩이가 자꾸만 쌓여갔어요. 내가 담근 건데, 내가 밤새워 만든 건데, 왜 아무도 나한테 고맙다는 말을 안 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버텨온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그래도 언젠가 한 번쯤은 어머님 입에서 고맙다는 말이 나오겠지. 결혼 20년 차 김장이 끝났을 때 저는 기대했습니다. 결혼 25년 차 제사가 끝났을 때 저는 기다렸습니다. 결혼 30년 차 명절이 끝났을 때도 저는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 소원은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해가 갈수록 시어머니의 말은 더 거칠어졌습니다. 올해는 왜 김치가 좀 심심하냐? 손맛이 예전 같지가 않아. 나이 드니까 힘이 빠졌나 보다. 응? 그래도 내 김치는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아. 그 말 속에서 내 김치라는 단어만 귀에 울렸어요. 그래. 이 집에서 나는 사람이 아니라 손 하나, 노동력 하나일 뿐이구나. 그리고 그해 겨울, 모든 것이 바뀌게 된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해가 짧아지고 아파트 단지 나무들에 눈이 살포시 내려앉던 날, 어김없이 전화가 왔습니다. 아가, 나다. 올해 김장은 조금만 더 해야겠다. 저는 전화기를 귀에 댄 채 눈을 감았어요. 교회에서 어려운 집들 좀 챙겨주기로 했거든. 우리 집 김치 맛있다고 집사님들이 다들 기대하고 있어. 너도 좋은 일 하는 거니까 기쁜 마음으로 하자. 좋은 일. 그 좋은 일 뒤에 제 허리와 손목과 제 인생이 어떻게 망가져 왔는지 어머님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으셨겠지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부엌 의자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병원에서 들었던 의사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대로 계속 무리하시면 나중에는 평생 허리 잡고 사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 대신 허리 가져가 주지 않아요. 본인밖에 지킬 사람이 없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종이에 크게 글자를 써봤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김장이다. 그리고 냉장고에 붙였습니다. 아무도 그 글자를 읽지 못했지만 저는 그걸 볼 때마다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번엔 정말 끝낼 거야. 내 인생을 김치에 다 쏟아붓고 여기서 죽을 수는 없어. 김장 당일 남편은 또 회의가 있다며 일찍 나가버렸습니다. 미안, 올해만 이런 거야. 내년엔 내가 꼭 도울게. 그 말도 10년은 더 들었어요. 저는 남편 뒷모습을 보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올해만, 내년엔. 그 말 이제 안 통해. 집안엔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배추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거실에는 고무대야, 양념 재료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저는 손에 고무장갑을 끼고 첫 배추에 양념을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정말 누구를 위한 김치지? 우리 집 식구가 먹을 김치는 늘 가장 마지막이었습니다. 시누이네, 교회, 친척들 나눠주고 남은 자투리들. 그게 늘 우리 몫이었으니까요. 그렇게 한참을 허리를 굽혔다 펴고 있는데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빅. 문이 열리고 시어머니와 두 시누이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빈 김치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야, 올케. 아직도 이거밖에 안 했어? 작은 시누이가 혀를 찼습니다. 엄마, 내가 아까 뭘 했어? 올케 혼자 하게 놔두면 이 시간까지 이 꼴일 거라고 했잖아. 큰 시누이도 거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손이 왜 이렇게 느려? 시어머니는 거실을 한번 훑어보더니 입을 삐죽 내밀었습니다. 아가, 올해 왜 이렇게 느리냐? 나이 먹더니 부지런함도 다 떨어졌나? 그래도 내가 아니면 누가 이렇게 하겠니? 얼른 해. 집사님들이 기다리신다. 그 말에 제 안에서 뭔가가 진짜로 우두둑하고 끊어져 버렸어요. 저는 조용히 일어나 고무장갑을 벗었습니다. 어머님, 올해 김장부터는 방식이 좀 달라져야 할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을 흘기며 말했습니다. 뭐가 또 불만이냐? 내가 어디 가서 내 김치 맛자랑을 얼마나 하는데. 내 남편도 내 김치 덕에 체면 서는 거야. 그것만으로도 고마운 줄 알아야지.
두 시누이도 가세했습니다. 옳게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김칫값 한 번 안 낸 건 맞는데 옳게도 엄마 덕에 사는 거 아니야? 집도 생활비도 다 동생이 벌어오잖아. 김치 좀 담그는 걸로 이렇게 난리야? 작은 시누이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우리 엄마가 올케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은혜도 모르고. 그 말들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저는 말 대신 행동을 선택했습니다. 커다란 김치통 하나를 거실 한가운데로 끌어다 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막 버무리기 시작한 김치들이 반쯤 담겨 있었습니다. 그 앞에 서서 저는 마지막으로 어머님 눈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이게 어머님 눈에는 그냥 김치로만 보이시죠? 그럼 김치지, 그게 뭐야? 저한테는요. 30년 동안 참고 참았던 제 인생이에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수고했다라는 말, 고맙다라는 말 대신 당연하다는 눈빛으로 찍어 누르던 세월, 그게 이 안에 같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그 말을 끝내기가 무섭게 저는 김치통을 들어 올려 시어머니 발 앞에 그대로 쏟아버렸습니다. 쾅! 양념이 튀어 시어머니의 치마와 양말, 두 시누이의 구두까지 붉게 물들었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배추 조각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두 시누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미친년아, 지금 누구한테 반항질이야? 내가 내 김칫국이나 얻어먹으려고 30년을 살았을 것 같아? 우리 아들이 벌어다 준 돈으로 너든 따시게 배부르게 살게 해줬더니 이제 아주 기어올라. 남편이 그제서야 허둥지둥 다가왔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한테 어떻게 이런 짓을, 김치 때문에 집안 말아먹을 거야. 저는 남편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그래, 당신들 눈에는 이게 그냥 김치 때문에로 보이겠지. 근데 나한테는 김치 때문에가 아니라 나를 사람으로 안 봤기 때문에의 문제야. 30년 동안 한 번이라도 내 편이 되어준 적 있어? 내가 아프다고 말했을 때 한 번이라도 나 대신 어머님께 말씀해 준 적 있어? 남편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당신은 항상 도망갔잖아. 회식, 출장, 김장날이면 꼭 자리를 비웠잖아. 내가 허리 부여잡고 이틀 밤을 새울 때 당신은 어디 있었어?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미 집 김장하는 건 원래 당연한 거야. 나 때는 이거보다 더 했어. 내가 당한 만큼만 해주면 양반이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참았던 눈물을 닦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요. 그 지옥 같은 시집살이 며느리한테 똑같이 갚으신 거군요. 어머님이 그렇게 미워하던 그 옛날 시어머니랑 지금 어머님의 모습이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어요? 거실엔 잠시 숨막힐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장롱에서 미리 준비해둔 가방을 꺼내 들었습니다. 지갑, 휴대폰, 그리고 병원에서 받은 허리 사진 한 장. 그걸 가방에 넣고 말했습니다. 이제 저는 제 허리부터 챙기려고요. 그리고 제 남은 인생도요. 이 집 김장은 오늘로 끝이에요. 저를 더 이상 공짜 노동력으로 생각하신다면 저도 이 집 며느리 자리는 집어치우겠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제 등을 향해 시어머니의 악다구니가 쏟아졌습니다. 아, 이년아, 어딜 가? 당장 안 들어와. 하지만 그날만큼은 그 소리가 이상하게도 멀리, 아주 멀리서 들리는 것처럼 희미했어요.
현관문을 나서자마자 매서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걸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친정은 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신 지 오래됐고 오빠네는 형편이 어려워 신세지기가 미안했습니다. 친구들에게 연락하기엔 창피했어요. 50대 후반에 집을 나온 여자라는 말이 너무 처량하게 들릴 것 같았거든요. 결국 저는 동네 찜질방으로 향했습니다. 찜질방 로비에 들어서니 따뜻한 공기가 얼어붙은 몸을 감쌌습니다. 저는 구석 자리를 잡고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해버렸구나. 30년을 참다가 결국 터뜨려 버렸어. 후회가 밀려올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했어요. 오히려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굴러 떨어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휴대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어디야? 지금 장난해? 엄마가 쓰러지실 것 같아. 당장 들어와. 저는 휴대폰을 무음으로 바꾸고 가방 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찜질방을 나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막막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다시는 그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저는 동네를 걸으며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50대 후반 경력이라곤 30년 시집살이밖에 없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싶었어요. 그런데 마침 작은 반찬 가게 앞에 직원 모집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망설이다가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저기, 직원 아직 구하세요? 가게 사장님은 60대 초반의 여자분이었습니다.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물었습니다. 요리할 줄 알아요? 네. 김치랑 밑반찬은 30년 넘게 했어요. 30년? 사장님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럼 한번 김치 담가봐요. 맛보고 결정할게.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 섰습니다. 배추를 다듬고 양념을 만들고 한 포기 한 포기 정성스럽게 버무렸습니다. 30년 동안 해온 일이었지만 이번엔 느낌이 달랐어요. 이건 내가 선택해서 하는 거야.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 의지로 하는 거야. 김치를 다 담그고 사장님께 드렸습니다. 사장님이 한 젓가락 집어 드시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거 진짜 맛있네. 손맛이 장난 아니야.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출근해요. 월급은 많이 못 주지만 밥은 같이 먹고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할게요. 그날 밤 저는 사장님이 소개해준 작은 고시원 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방은 좁고 낡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했어요. 이제 내 인생을 살 수 있겠구나. 그 무렵 시댁에서는 난리가 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집을 나간 후 처음 며칠은 시어머니도 남편도 시누이들도 큰 소리를 쳤습니다. 뭐, 집을 나갔다고? 그년이 미쳤나? 오빠 올케한테 연락 안 돼? 전화를 안 받아. 문자도 씹어. 에이, 며칠 있으면 기어 들어오겠지. 돈도 없으면서 어디 가겠어.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도 저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시댁에서는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김치 없어? 냉장고에 있잖아. 아니, 다 떨어졌어. 김치 냉장고 텅 비었어. 시어머니가 부랴부랴 김치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정말로 텅 비어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며느리가 담근 김치가 가득 차 있었을 텐데 이번엔 그 며느리가 없었습니다. 아휴, 마트에서 사다 먹으면 되지. 남편이 마트에서 김치를 사왔습니다. 하지만 한 젓가락 먹어본 시어머니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뭐야? 맛이 왜 이래? 우리 집 김치랑 완전 다르잖아. 그래도 먹을만 하잖아, 엄마. 먹을만해? 이걸 어떻게 먹어? 너 아버지 살아계실 때 이런 김치 드셨으면 펄펄 뛰셨을 거야. 시누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큰 시누이가 직접 김치를 담가보겠다고 나섰습니다. 내가 해볼게. 엄마 옛날에 하시던 거 봤으니까.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양념 비율을 잘못 맞춰서 너무 짜고 배추는 제대로 절여지지 않아서 질겅거렸습니다. 언니, 이거 먹을 수 있어? 일단 먹어봐. 한 젓가락 먹어본 작은 시누이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건 진짜 못 먹겠다. 올케 김치가 그리워. 그 말에 큰 시누이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그럼 내가 해. 나도 처음인데 어떻게 잘해.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점점 입맛을 잃어갔습니다. 마트 김치도 배달 김치도 시누이들이 담근 김치도 다 맛이 없었습니다. 왜 다 맛이 없지? 우리 집 김치는 맛있었는데. 그때 문득 시어머니의 머릿속에 한 가지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집 김치, 그게 누가 담근 거였지? 내가 담근 게 아니었나? 시어머니는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본인이 직접 김치를 담근 기억이 없었습니다. 절이고 씻고 양념 버무리고 그 모든 과정을 했던 건 며느리였구나. 그 무렵 저는 반찬 가게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담근 김치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어요. 여기 김치 진짜 맛있대. 우리 엄마가 여기 김치 아니면 안 먹어. 사장님, 김치 누가 담가요? 손맛이 장난 아니네. 사장님은 저를 가리키며 대답했습니다. 저분이요. 30년 경력이에요. 손님들이 저를 보며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아주머니, 김치 진짜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면서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내 김치가 맛있다고, 누군가 내 김치를 먹고 맛있다고 말해주는구나.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듣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가게에 손님 한 분이 들어왔습니다. 김치 좀 볼게요. 저는 고개를 들어 손님을 봤습니다.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작은 시누이였습니다. 작은 시누이도 저를 보고 굳어버렸습니다. 올케? 여기서 뭐해? 올케가 왜 여기서 김치를 팔아?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일하는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거밖에 없어서. 작은 시누이가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진열대에 놓인 김치들, 밑반찬들, 그리고 김치 명인의 손맛, 이라고 적힌 현수막. 이 김치 다 올케가 담근 거야? 응. 작은 시누이가 김치 한 팩을 사서 그 자리에서 열어봤습니다. 한 젓가락 먹어보더니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이 맛이야. 이게 우리 집 김치 맛이야. 올케 나 그동안 몰랐어. 이게 다 올케 손맛인 줄. 작은 시누이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맨날 자기 김치라고 자랑했잖아. 나는 진짜 엄마가 담근 줄 알았어. 근데 다 올케였구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올케, 미안해. 진짜 미안해. 작은 시누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도 김치 가져가면서 한 번도 고맙다고 안 했지. 당연한 줄만 알았어. 올케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어. 저는 작은 신우이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이제 알았으면 됐어. 작은 신우이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올케, 나 엄마한테 말할게. 진실을 굳이 안 해도 돼. 아니, 해야 돼. 엄마가 알아야 해. 30년 동안 누가 그 김치를 담갔는지 저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작은 신우이가 어딘가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손님인 줄 알고 어서 오세요 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예전에 당당하고 위엄 있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어딘가 초라해 보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막내한테 다 들었다. 내가 여기서 김치 팔고 있다는 것도, 그 김치가 우리 집 김치 맛이라는 것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내가 자랑하고 다닌 그 김치가 다 내 손으로 담근 거라는 것도. 저는 시어머니를 가게 안쪽 작은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나는 내가 하는 게 당연한 줄 알았어. 내가 젊었을 때 시어머니한테 당한 게 너무 억울해서 그걸 너한테 갚은 것 같아. 시어머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근데 막내가 그러더라. 내가 그렇게 미워하던 옛날 시어머니랑 지금 내 모습이 똑같대. 그 말 듣고 잠이 안 오더라. 저는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고맙다고 안 했지. 수고했다고도 안 했고, 내가 아프다고 해도 꾀병인 줄 알았어. 내 허리가 그렇게 망가진 줄도 몰랐어. 시어머니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안하다. 진심으로.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지고 마른 손이었습니다. 30년 전 제 결혼식 날 차갑게 쳐다보시던 그분이 맞나 싶을 정도로 작아 보였어요. 어머님, 저도 30년 동안 많이 원망했어요. 왜 저한테만 이러시나, 왜 저는 사람 취급을 안 해주시나, 매일 밤 울었어요. 근데 이제는 원망하기 지쳤어요. 그냥 제 인생 살고 싶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인생 살아라. 늦었지만 이제라도.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이렇게라도 말씀해 주셔서.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남편이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여보, 잠깐 얘기 좀 하자. 저는 사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근처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 그동안 많이 생각했어. 당신이 왜 그랬는지, 왜 그렇게까지 해야 했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30년 동안 한 번도 당신 편이 되어주지 못해서. 힘들다고 할 때 외면해서. 당신 대신 엄마한테 말 한마디 못해서.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나도 당신한테 서운한 게 많았어. 왜 맨날 도망가냐고, 왜 나 대신 말 한마디 못하냐고. 속으로 100번은 더 물었을 거야. 근데 이제는 그냥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 저는 반찬 가게에서 계속 일했습니다.
사장님이 제 이름을 따서 가게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김치명인 순인의 반찬. 손님들이 늘어났고 제 김치를 찾는 단골들이 생겼습니다. 순이 사장님, 오늘도 김치 주세요. 네, 잠깐만요. 저는 웃으며 김치를 포장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듣지 못한 고맙다는 말을 이제는 매일 듣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인정받지 못한 제 손맛을 이제는 사람들이 알아봐 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저는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 살고 있어요. 시댁과의 관계는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명절에 가끔 얼굴을 비추고 김치도 조금씩 나눠드려요. 예전처럼 300포기가 아니라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요. 시어머니도 이제는 고맙다는 말을 하십니다. 어색하고 서툴지만 그래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져요. 남편은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김장철이면 이제 직접 배추를 나르고 설거지도 도와줍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요. 여러분, 저는 30년 동안 당연한 사람으로 살았어요. 당연히 김치를 담그고, 당연히 명절 음식을 하고, 당연히 시댁일을 도맡는 사람. 새벽에 일어나 배추를 절이고, 밤늦게까지 양념을 버무리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쉬지 못했어요. 그게 며느리니까. 그게 아내니까. 그게 엄마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30년을 버텼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달았어요. 당연한 건 없었다는 걸요. 제가 담근 김치 한 포기에는 제 시간이 들어 있었어요. 제 노력이 들어 있었어요. 제 건강이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제 눈물도 들어 있었어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저처럼 살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아침부터 밤까지 가족을 위해 뛰어다니면서도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듣지 못한 분. 아파도 아프다고 말하지 못하고 힘들어도 힘들다고 말하지 못한 분. 엄마니까, 아내니까, 며느리니까 하면서 자신을 숨기고 살아온 분.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50대 후반이 되어서야 깨달았어요. 나도 사람이었다는 걸요. 나도 지칠 수 있다는 걸요. 나도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었다는 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깨달은 순간이 가장 빠른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 번쯤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게 정말 당연한 걸까? 나는 왜 이걸 하고 있는 걸까? 내가 원해서 하는 걸까? 아니면 참고 있는 걸까?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의 시간은 결코 당연한 게 아니에요. 당신의 노력은 결코 당연한 게 아니에요. 당신의 건강은 결코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인생은 결코 누군가를 위해 희생만 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도 행복해질 자격이 있어요. 당신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당신도 쉴 자격이 있어요. 오늘 저는 작은 반찬 가게에서 김치를 팔고 있어요. 예전에는 300포기를 담가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듣지 못했는데 지금은 손님들이 제 김치를 먹고 맛있다, 감사하다고 말해줘요. 그 한마디가 30년 동안 듣고 싶었던 말이었어요. 이제야 저는 나로 살고 있어요.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그냥 나로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나이가 많아도 늦었다고 생각해도 할 수 있어요.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니까요. 오늘부터라도 자신을 위한 한 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여러분도 분명히 할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혹시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주변에 힘들게 살고 계신 분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에게는 이 이야기가 큰 위로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무료로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이런 사연을 계속 들려드릴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다 읽어볼게요. 다음에 또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